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9월 FOMC 여파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이틀 연속 장 후반으로 가면서 유난히 지수가 빠지는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것 같다는 이 계획 밝힌 것. 또 어제 특히 국채 30년물 장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저런 악재들이 떠오르면서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는 또 블랙자가 붙을 정도의 급락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에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환율도 많이 오른 상황이죠.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시장과 함께 재건축 단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은 요즘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눈여겨볼 지역은 어딘지 부동산 시장 동향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눈앞에 날아오는 주먹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들 맞을 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전일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매가 핥히고 간 자리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8%,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64%, 나스닥 지수는 무려 1.82%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모두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0.89%, 마이크로소프트도 0.39%, 알파벳과 아마존의 하락폭이 꽤나 큽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4.41%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대표주죠. 엔비디아도 2.89%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전기차주들도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테슬라 대표적으로 2% 하락폭 보이고 헬스케어 분야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라이릴리 3% 넘게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했는데요. 업종별로도 S&P 500 지수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했는데 그중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확인해보면 물론 20 아래이긴 합니다만 이날 전장보다 15% 이상 급등하면서 17.54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연준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상보다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점과 내년의 금리를 기대보다 조금만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연준은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6월 전망과 같은 5.6%로 유지하는 반면 2024년 말 금리 전망치는 5.1%로 6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는 연준이 올해 남은 기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한 뒤 내년 0.50%포인트로 인하한다는 의미로 내년 말까지도 5%대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FMC는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죠. 여전히 가까운 시일인 11월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11월의 동결 확률이 현재 68%, 12월에는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연내에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시사한 만큼 11월과 12월 중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연준을 뒷받침해줄 만한 경제 지표도 이날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6일에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인데요.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줄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도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지표는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방침에 근거가 되어줄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커져가는 불안감의 불씨에 주요 매파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손꼽히는 제임스 블라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재발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제가 식고 있거나 앞으로 식을 수 있다는 신호도 꾸준히 나오곤 있는데요. 우선 주택시장에서 8월 미국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0.7% 줄어 연율 40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410만 건을 하회했고 연초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지역 기업 활동 지표는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는 경기 위축 국면을 뜻하죠. 하지만 이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보다는 어제 연준의 결정과 더불어 고용 지표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휘발유 경유 임시 수출 제한 조처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 전장 대비 0.03% 떨어지면서 배럴당 89달러 선에 9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브렌트유는 0.26% 하락한 채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고용지표 발표 후 국채금리 또 한 번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장기물 중에 대표적으로 10년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4.49%대까지 올라왔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인 4.5%에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 현재 5.1%대 국채 수익률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2007년과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까지 치솟고 있고 불안감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다음 주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지 하나하나 지표들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해외 기업 소식 알아보는 글로벌 퀴즈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조업 중단에 3대 자동차 제조사가 해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GM은 해결때까지 캔자스주 공장에서 약 2,000명을 해고했습니다. 포드도 노동자 600명을 일시 해고했고 스텔란티스는 약 70명을 일시 해고한 데 이어 300명 추가 해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협상은 제자리입니다. 노조는 약 40%의 임금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금 20%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지 시간 22일 정오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애플, 최근 5년 동안 통신칩을 개발해 왔지만 이번에도 자체 칩을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신 아이폰 15에는 여전히 퀄컴의 통신칩이 들어있는데요. 자체 개발 통신칩이 적용되지 못한 이유로는 느리고 쉽게 가열되는 점, 회로 기판이 너무 컸던 점이 기술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애플은 퀄컴으로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아이폰용 통신용 칩을 더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생산 원가를 줄이려는 애플의 성과는 2025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 기업들은 요즘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요 대만 업체 7곳의 8월 총 매출이 1년 전보다 12.3% 줄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수요 둔화 영향입니다. 업체별로는 맥북 위탁 생산업체 퀀타 컴퓨터의 지난달 매출이 같은 기간 23% 넘게 떨어졌고 아이폰 조립업체 페가트론이 23%, TSMC가 13.5% 등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출시 초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가 연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중국 대체지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인도를 방문해 기업 인사와의 만남을 갖고 AI 시장 성장성을 둘러봤습니다.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리스크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했던 셈입니다. 엔비디아는 인도가 AI 인재 공급처이자 반도체 칩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거대 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됩니다. 더 이상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고급 사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뉴욕 증시는 매파적 기조를 보였던 9월 FOMC의 영향으로 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전 이사였던 다니엘 타룰러도 이번 점도표 결과를 맹신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 점도표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hink that's why the word carefully, the adverb carefully was peppered throughout his remarks yesterday. And he emphasized that. I also thought, Joe, that he tried to take a little bit of edge off the dot plot, off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by emphasizing
First, the fact that the SEP is not a collective judgment, much less a projection. It's the individuals all putting in things. What he didn't say, and I would have added this, they had to adjust, right? Because their June projections have obviously turned out to be wrong. And so they needed to make an adjustment. But the fact that they've made that adjustment just between two SEPs means that they may make it again. So I wouldn't put too much stock in what the dot plot is saying about next year. It indicates a general sentiment right now among the FOMC. But just as happened over the last few months, if conditions change in the next few months, I think they'll adjust. 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국내 배터리 업체 LG 엔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거대 시장으로 인도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먼저 테슬라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이 전한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 21일 테슬라가 인도의 전력 저장 장치 파워월 공장 설립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 관련 제안서를 인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파워월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생산하는 일종의 가정용 배터리 팩입니다.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쓸 수가 있고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미국으로 따지면 가라지 같은 곳에 벽에 설치를 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테슬라가 생산 공장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을 했고 인도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차라리 파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계획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게 항상 그 시간이 애초 얘기했던 것부터 좀 다를 때가 많고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실현되더란 말이죠. 어쨌거나 테슬라가 지금 인도를 점 찍어서 공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거는 맞다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에 모디 총리를 만나고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러한 계획이 언급이 됐는데요. 인도가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밤에는 태양광이 없기 때문에 고정식 배터리 팩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전력 사업이 그러니까 2차 배터리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2차 배터리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도 철강 기업과 우리나라 LG 엔솔 얘기입니다. 두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에 대한 어떤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 철강 기업으로 지목된 곳은 JSW라는 그룹인데요. 해당 보도에서 양사가 뭐 어떤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로이터 통신은 이 JSW가 현재 전기차 생태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관리 등의 전방위적인 분야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JS그룹이 역내 전기차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려는 건데 LG 엔솔뿐 아니라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 등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도 지금 인도 JSW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야말로 뭐 글로벌리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이 다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드네요, 인도로.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어쨌든 중국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인도가 부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생산 기지이자 또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인도가 올해 인구로 중국을 제쳐서 14억 명 대국이 됐습니다. 차량 생산량이 이미 지난 2021년에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정도였고 최근 또 인도 내 자동차 구매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규모가 커졌고요. 우리나라 현대차도 지난 5월 인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팩 설립 그리고 충전소 설치 등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전기차, 그냥 자동차 완성차 업체 수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과 일본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 팔로 개척에 정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먼저 인도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FOMC발 충격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파월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금리와 그걸 지켜보는 우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것을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파월 쇼크를 겪은 어제장 분위기 체크하시죠. 양지수 9월 들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FOMC 결과를 보고 온 시장은 장중 내내 하락폭을 키우더니 종가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75% 빠지며 2,514포인트, 코스닥은 2.5% 하락하며 86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넘는 대량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역시도 669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였는데요. 외국인이 1,136억 원, 기관이 2,54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환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원 60전 오른 1,339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 모두 하락해 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종가 68,9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5% 하락해 48만 7천원, 다시 50만 원 선이 깨졌고요. SK하이닉스 1.27% 약세로 종가 11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홀딩스가 3% 가까이,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가 4% 넘게 하락했고 네이버 역시도 3.45% 약세로 종가 21만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을 제외한 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5% 하락하면서 28만 2,500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56% 하락해서 6만 3,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DX와 LNF 각각 3.14%, 4.17%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총 7위부터 10위까지 건 모두 약세였는데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29% 하락하면서 종가 16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이날 2% 가까이 올라서 다시 황제주 복귀를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는 97만 1,000원이었고요. 전날 하락했던 알테오젠도 이날 3.52% 상승 반등에 성공하며 7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장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매크로상의 악재를 반영하면서 시장에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 엔터, 증권, 유가까지 최근에 시세가 강했던 업종의 하락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 전일 게임 섹터 그중에서도 위메이드 그룹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간 악재로 작용됐던 중국 내 지식재산권, IP 영업 문제가 해소되고 중국 사업 확장 기대감까지 반영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 IP와 액토즈 소프트가 맺은 미르의 전설 2-3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1,000억 원 우선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번 계약금 우선 수령을 계기로 미르 라이선스를 두고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던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가 화해 무드에 들어갔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맥스가 장중에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중국 관련 콘텐츠 파트너였던 미스터블루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한편 상승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파월 쇼크에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대로, SK하이닉스가 다시 11만 원대로 주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재차 부각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여전히 반도체 업종 반등이 확실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세계 낸드 4위 웨스턴 디지털과 2위인 키옥시아의 합병 논의가 가시화됐다며 이번 논의가 앞으로 낸드 수급과 가격에 큰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투톱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KB증권과 마찬가지로 낸드와 디램 가격이 4분기부터는 동시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골드만삭스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만 8천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올리고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분야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2025년엔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요. 또 시티증권도 지난달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목표가 21만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AI 산업 성장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목표가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까지 높여잡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투톱 증권사에서는 업황 회복이 확실하고 지금을 투자 기회로 보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반도체 섹터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파월 쇼크로 급락한 우리장 복귀하면서 반도체 업종과 개인주 이슈 짚어봤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어제 시장 보니까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커지니까 좀 불안했어요. 이게 미 연준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예. 뭐 사실 뭐 연준은 말 바뀐 적은 없죠. 예. 이렇게 자기들 말을 잘 못 지켜서 그렇지. 말은 그동안에 계속 하이어 for 롱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네네. 높은 금리 한참 동안 가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시장이 그냥 안 믿었던 것이죠. 뭐 연내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고 하다가 9월 FOMC에서는 그 시장이 그 기대는 좀 과했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뭐 자꾸 이렇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시장 증시 흐름이 더 힘을 잃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지금은 뭐 조정을 갖다가 좀 아프게 겪어야 되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기술적으로도 그런 구간인가요? 기술적으로도 좀 그런 구간이죠. 이렇게 팽팽하게 뭐 이렇게 참 뭐 미국이나 우리나 이동 평균선들이 막 수렴해서 네네.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FOMC로 잡았는데 결국 그 FOMC 이후로 방향이 이렇게 급락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러게요. 일단 좀 시장은 다소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사실 시장 이럴 때 또 종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때마침 추석 연휴 전에 지금 공모주 슈퍼 위크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좀 대여급으로 불릴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저희가 때 맞춰서 또 흥국증권의 최종경 팀장님 모셔서 IPO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일단 그 두산 로보틱스 얘기 앞서서 그 뉴욕 증시 얘기 간단하게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미국채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증시 부담을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급하셨던 기술주 타격이 워낙 커가지고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약세를 보인 상황입니다. 사실 뭐 연준의 긴축 장기화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뭐랄까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달러화 강세라든지 그다음에 낮지 않은 국제 유가도 사실 계속 좀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 시장은 대체로 뭡니까 투자자분들도 그러시고 이렇게 뭐 전략가들, 뭐 애널리스트들 그런데 생각보다 낙폭이 컸다는 거예요 어제.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러니까 어제 우리장 기준으로는 어제 미국장에 대한 부담이 컸었던 것 같아요. 역시 뭐 이 얘기를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미국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증시 레벨 상승의 저는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현 지수 레벨에서는 추가로 큰 폭의 조정이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뭐 상하방이 모두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희 리서치센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간밤 뉴욕 증시 쪽에서 1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지금 뭐 2007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니까 뭐 증시에는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청약이 시작됐죠. 네, 청약이 어제 오늘이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공모주 6곳이 청약을 진행하는 슈퍼위크였습니다. 그 피날레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오늘 마감이 되는 거고요. 사실 어제가 첫날이고 오늘이 둘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이 청약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규모가 4천억 원대 정도 되는데 어제만 3조 원 전후의 자금이 몰린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희망가는 21,000원에서 26,000원이 밴드였는데 기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26,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이게 상단에 정해진 거죠? 상단입니다. 그리고 예정 시가총액은 1.4조 원에서 1.7조 원인데 이 역시도 1.7조 원이 공모 희망가 상단으로 결정이 된 거고 공모 예정 금액은 4,200억 원 수준입니다. 9월 중순에 기관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요. 1920곳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해서 평균 272대 1의 경쟁률이 나온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반 투자자의 청약은 어제 오늘 진행 중이고요. 공동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공동주관과 인수단으로 NHKB, 키움신영, 하나증권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도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동대표 주관사 쪽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관사, 인수단으로 물량이 이제 배정이 좀 차등이 있는 상황인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청약 하려면 오늘 4시까지인가요? 시간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죄송합니다. 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모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게 24만 원 갔다가 지금 16만 원이다. 와, 그렇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공모가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뭐 2배 이상입니다만 저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장에 기대가 있나요? 아니면은 지금 공모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모가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가 나오신 김에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 희망가죠. 처음 공개된 게 8월 23일이었어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21,000원에서 26,000원의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그 시총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제 1.4조에서 1.7조 원이었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모가 밴드의 결정은 상장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 할인율을 해가지고 밴드가를 만들게 되죠. 애초에 나왔던 첫 번째 가격이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가가 시가총액 기준 2.2조 원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게 그 공개된 8월 23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2.1조 원이었습니다. 즉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과 유사한 수준에서 할인돼서 밴드가 시작된 거죠. 근데 8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3.3조 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요? 시총이 많이 올라있죠. 그러다 보니 시차를 두고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관점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싸진 거죠.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공모가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 기관 수요 예측 자체는 그렇게 경쟁률이 세진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앞서 200 몇 대 1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과거에는 사실 1,000대 1 넘는 기업도 굉장히 많았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증시의 최고 기록을 기록했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000대 1이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그 일부 기관 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이 금지되면서 경쟁률이 거품이 빠진 결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7월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이 허수성 청약이 금지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면서 7월부터요? 7월부터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들어갈 때 허수성 청약이 방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이 법 시행의 핵심은 허수성 청약을 지원하는 기관 투자자한테 제한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허수성 청약을 받아들이는 주관사, 증권사한테 징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더 열심히 주금 납입 능력을 지금 확인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럼 과거에는 이 증권사가 주금 납입 능력도 확인을 안 하고 받았나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더 강화된 법에서 더 정확하게 주금 납입 능력을 평가를 하다 보니 그 몇몇 기관들이 일부 기관들이 허수성으로 청약을 넣던 허수성으로 기관 수요 예측을 넣던 그 허수성 청약이 이 거품이 빠지면서 경쟁률이 이렇게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누구는 1000대 1, 누구는 2000대 1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272대 1이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1920개 이상의 기관들이 거의 다 들어간 수요 예측이고요. 그래서 기관의 숫자라든지 그중에서 또 80, 90% 이상의 기관들이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이나 상단 이상을 희망했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 말씀하신 그 허수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무슨 뭐 경이 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관의 수요 예측은 돈을 실제로 입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막 써제끼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좀 오차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허수성 청약 방지를 포함한 IPO 건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화면에 나오네요. 맞습니다. 2023년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 수요 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인데 요거는 현재 수요 예측 기간이 5일로 늘어나면서 하나씩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기간이 더 짧았나요? 예, 일반적으로 기관 수요 예측은 이틀이 많았고요. 일부 대형주에 대해서는 5일이나 그 이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대부분 5일로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적혀 있는 내용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주관사의 책임하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관사의 책임하에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여 청약 배정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6월 말에 시행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던 상장 당일의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서 적정 균형 가격을 조기에 형성한다는 이 신규 상장주에 한해서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가격 제한폭을 400%까지 확대한 제도가 바로 세 번째 제도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팀장님,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몇 주나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충 분위기가. 이게 사실 오늘 청약 들어오는 것까지 상황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물량에서 절반이 균등 배정, 절반이 비례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청약을 신청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균등 배정, 비례 배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균등 배정하고 비례 배정은 전체적인 물량에서 반은 청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최소 청약 물량을 넣으면은 그래도 한 주라도 배정을 하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물량이고요. 그렇다고 한 주가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오해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한 주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균등 배정이고요. 비례 배정은 말 그대로 청약을 돈을 많이 넣으신 분들한테 몇 주라도 더 드리는 제도가 바로 비례 배정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몇 주들 못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IPO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의 의미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하도 요즘에 보면은 뭐 대여급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지금 규모가 큰 대여급으로는 처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작년 1월에 상장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코스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만이죠. 1년 8개월 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작년에 상장했던 WCP하고 올해 상장한 파도가 있었으니까 그 포함해도 그렇게 뭐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은 올해 코스피 상장 자체도 벌써 9월인데 이제 2호 기업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1호 기업던 넥스틸이 시가총액이 2, 3천억대의 좀 중소형 코스피 주였기 때문에 요 두산 로보틱스에 관심이 또 워낙 많이 몰리게 돼서 좀 오늘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재미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액이 4,2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우리나라 증시에서 IPO 시장이 가장 화랑을 보였던 때가 2021년인데 당시에 공모 규모 4,200억이면은 대여급이라고 명함을 못 내밀었습니다.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 이상, 네.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보통 대여급이라고 했는데 네. 예. 하도 대여가 가뭄이 일다 보니까 이 1.7조 원의 4천억짜리 두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대여로 딱 시장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 정도 규모는 대여급도 아니었는데. 네. 예. 자, 그러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사실 그 이전 6월 달부터 이제 공모가 대비 이제 400%까지 이제 그날 당일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400%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제로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그렇게 나온 종목은 없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거 청약 받으려고, 물량 받으려고 관심들 많으시거든요. 네, 청약을 받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거는 뭐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네. 하지만 첫날부터 공모가의 400%, 즉 플러스 300%가 될 거라는 뭐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이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예.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이제 따상이라는 그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격 왜곡 현상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해온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게 6월 말부터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하고요. 예. 선그래프는 종가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느낌적인 느낌만 보셔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직각삼각형으로 안정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됐는데 첫날 상장하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폭과 종가는 계속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막대 그래프 크기가 줄어드는 거네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예, 줄어드는 변동성이. 거고요. 선 그래프가 내려오는 거는 예. 그 첫날 종가가 공모가에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예. 막대 그래프 되게 큰 거 보이시잖아요. 예, 왼쪽에. 그 얘기는 뭐냐면 첫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막 거의 막 400% 가까이 갔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공모가 자체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러네요. 안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선진 금융시장에서 가격 제한폭이 증시에서 확대가 되면은 그 가격의 변동폭은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시장도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되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결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요번에 IPO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폭 확대 시행은 가격이 변동이 커진 게 아니라 공모가 대비 가격이 더 안정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따상 따따블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저는 그 IPO 시장에서 뭐 당연시하는 따상 따따블이 저는 참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 따블 갖다가 상한가까지 칠 것 같다.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 가격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싸게 하며. 예. 그리고 따블 뭐 따따블 따상 뭐 이거 노리고 그러면은 다들 뭐 사실 IPO 시장 다들 아시잖아요. 몇 주라도 받아서 첫날 그냥 높게 시장만 바로 던지고 나오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그걸 또 누가 사는지 사긴 사더라고요. 네. 아까 보여주신 그 검은색 그래프처럼 뭐 하지만 우리나 미국이나 다 그래요. 네. 코로나 이후로 2, 3년 동안에 돈이 막 천지에 풀려나니까 이 돈 이거 종이 팔아가지고 돈 모자 하는 그 IPO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해서 주르 다 흘러내리는 이 와중에 네. 그러면 따따블은 안 간다 하더라도 청약을 못 받았는데 당일날 달라드는 세력은 무슨 생각으로 달라드는 거죠? 계속 더 싸다고 보고 덤비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그 날의 네. 장만 봤을 때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나오니까. 거기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몰려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정말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따따블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네네. 네. 투자자분께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예. 그거를 팔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그 산 사람이 20억에 4배의 다른 매도자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두고 와, 내 집이 4배가 됐네? 부동산 시장 너무 좋아요. 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냐는 거죠. 그 부동산 가만 놔두겠냐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 주가가 4배가 될 거면 애초에 그 가격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이거는 가격이 4배까지 오를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제한폭이 넓어지면서 그 물건의 가격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것처럼 근데 가격이 자꾸 오르는데 어떡하죠? 전 거기에
허니버터칩과 먹태깡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허니버터칩, 먹태깡. 예, 초기에 나왔을 때 수급이 불안정해서 가격이 자꾸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럼 예. 정가 대비 4배로 올라 있는 먹태깡을 오늘 사 먹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이게 가격이 안정화되고 제 가격 내고 먹태깡을 사 먹는 게 합리적인 소비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요. 예, 따라서 첫날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물론 공모주를 청약으로 받으신 투자자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거기에 급등을 쫓아가는 그런 단기 급등을 쫓아가는 투자만큼은 저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합리적인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그 시가총액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말이 있는 편인 게 이게 지금 영업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걸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공모가 기준 밸류에이션이 제가 1.7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2022년이죠. 작년을 기준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45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 너무 숫자가 작은 편이죠.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26년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6년에 매출액 4,673억 원에 당기순이익 942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의 숫자를 공모가 산정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로봇 산업, 특히 협동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표적인 로봇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SBB테크나 SPG 같이 로봇 세트 메이커라든지 부품주들의 주가가 2023년 지속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평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미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 공모를 진행하다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더 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앞서 보니까 그 PR이 38.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PR이 38배 정도가 장기 성장 산업에서 30배에서 40배 사이다? 예.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2026년을 기준으로 38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무리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또 긍정적인 그 전망이 워낙 많기 때문에 26년에 이만큼일지 더할지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게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부분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 언제가 될지 뭐 정확하게 지칭할 수는 없지만 HD 현대 로보틱스나 하나 로보틱스 같이 추가적인 상장이 또 신규 상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예요. 현재 로봇이 테마주의 성격이라면 이제 산업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가는 단계.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동시효과 이제 슬금슬금 하면서 코스피 2,600포인트 안착 운운하다가 지금 이거 오늘 2,500이나 지키겠나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IPO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2,600 위에서 뭐 2,700 갈 것 같습니다. 뭐 얼마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실컷 했는데 장은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네네네. 오늘 그러면 우리 최 팀장님 모셔가지고 그럼 이게 하락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것도 부질없는 소리예요. 부질없는 소리고 장 열려보고 대응하시면 되는데 지금 IPO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는 조금 더 연결해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팀장님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영업 적자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952억이라는 저 당기 순이익이 나오려면 도대체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매출이 나올 만한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바닥에서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는지 궁금해요. 네. 예. 이 협동 로봇의 그 말씀을 드리기에 네. 앞서서 한 가지 예. 좀 제가 예. 좀 네. 딴 얘기하고 좀 넘어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방송에 좀 하고 싶었던 네네. 얘기였어요. 적자 기업의 상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끔 코스닥에 상장하는 적자 기업의 특례 상장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좀 정리를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진행하는 적자 기업의 특례 상장은 코스닥의 상장 제도이고요. 코스피에서의 적자 기업의 상장은 특례 상장이 아닙니다. 모두 다 건별로 일반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하는 제도이고요.
따라서 코스피에 상장하는 적자 기업들은 뭐 미래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적자이지만 에비타 기준의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2026년에 그 매출액을 4,673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숫자의 3분의 2 이상은 글로벌 매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400억 원대의 매출 규모는 절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60, 70%의 글로벌 매출 비중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아니 협동 로봇이 뭐 그렇게까지 성장세가 높을까? 네. 그게 이제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의 개념 차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산업 로봇은 정해져 있는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라면 협동 로봇은 보다 저희 실생활 안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 10배에서 그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지금 사업주라든지 사업장에서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에 대한 대안이 이 협동 로봇으로 뭐 전부 다 대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조금씩 대체가 빨라질 거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전망의 기준에서 2026년 4,600억 원대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예. IPO 지금 일정 중에 서울보증보험도 좀 그 덩치가 크죠. 맞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당히 3.6조니까요. 3조가 넘어요.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보다도 큰 편이죠. 저기는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아직 청구서 접수 단계입니다. 접수 단계. 예,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단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거래소가 심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상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심사 승인이 나올 거고요. 심사 승인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가 공개되면서 가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보니까 사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전에 이제 이미 그 상장돼 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두산이라든지 두산 우선주. 사실 먼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또 팀장님이 자녀의 독립이라고 리포트를 쓰셨잖아요.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냈습니다. 이번 주에 자녀의 독립. 리포트 제목이 자녀의 독립인 거는 본가에서 자녀가 자기 살림을 차려서 독립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 이 내용이죠. 주두산에서 두산 네. 로보틱스가 자기 살림을 차려서 하나의 코스피 주식으로 독립을 예. 하는 그런 개념이죠.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카운트를 해봤는데 네. 한 코스피에 상장한 모든 기업의 개수가 33개인데요. 네. 예, 그중에 16개 기업이 최대 주주가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한 경우죠. 네네. 그러니까 반이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나 공모 규모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에 자녀가 독립할 때 본가는 어떻게 되는지 두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봤더니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알게 된 거죠. 자녀가 독립할 때 네. 본가가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 최근에, 상장할 때까지. 예.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했을 때 본가의 주가는 빠집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16개 기업들의 그래프와 잠깐만요. 예, 금방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회사의 주가가 자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계속 슬금슬금 오르다가 상장할 때까지는 슬금슬금 오르다가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의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이상할 거는 없는 게 말은 됩니다만. 예. 본가에서 똘똘한 자녀가 자기 살림 차려서 분가를 하면은 예. 본가의 가세가 조금은 기울 거 아니에요. 뭔가 알맹이가 빠지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것처럼 자녀가 독립을 크게 한 경우도 네네.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제가 오늘 실내로 16개 기업 중에 1개 기업만 그래프를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 상장할 때 그 신규 상장을 전후로 SK 케미칼의 주가 흐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에 SK 케미칼의 주가가 쭉 오르고 있다가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나요? 제가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최대 주주로 최대 주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점차적으로 케미칼은 좀 1년을 거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급등락은 코로나19에 따른 백신 수급에 따른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요?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2021년에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기업들이 IPO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2021년 장이 코스피가 3천을 넘나드는 장이었단 그 말이에요. 장이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시장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 상대 수익률을 구해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2021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때 상장 전까지 주가가 오른 거는 시장이 올라서 오른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상대 수익률로 다 찌그러져 버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다만 자회사가 상장하고 모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거는 예. 시장 수익률을 보정을 해도 유효하게 남아있는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단한 이론은 아닌 게 큰 집에서 자녀가 독립을 하니까 그만큼 가세가 좀 쪼그라들었다고 해석하시는 게 저는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두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약간의 주가 조정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또 시장이 약간 또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는데 오늘 호가 상황은 또 어떤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0.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500선 붕괴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지금 2,491포인트. 자, 특히나 이제 지금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 좀 강한 반등을 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투자 심리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1.47% 하락 예상되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850선을 하회하게 되죠. 848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0.4%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가 68,600원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6% 하락 예상되죠. 현재 호가에서는 479,0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4,0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떨어질 걸로 보이죠. 포스코홀딩스도 1.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568,0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3% 가까운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삼성 SDI가 522,000원. 자, 이렇게 돼서 시가총액 순위도 좀 한참 밀려나게 되는 거고요. LG화학도 2.4%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12,000원. 현대차가 오늘 1%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1% 약세가 예상됩니다. 네이버 1.6% 하락 예상되고 현재 예상 체결가 206,5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강하게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물량을 많이 내놨고 특히 기관 쪽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글쎄 오늘장에서도 이런 메이저 수급들 이제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들도 줄줄이 좀 약세 불가피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77,5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역시 또 최근에 좀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 물량 나오면서 주가 약세로 마감이 됐고 오늘 호가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는 지금 호가에서는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반등 예상되고요. 어제도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보여줬죠. 최근에 이틀 연속 지금 반등 흐름을 이어왔고 에코프로 지금 호가에서도 뭐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타 종목 대비로는 낙폭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호가에서는 971,000원이고요. 셀트리 헬스케어가 0.9%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62,600원. 포스코 DX가 1.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1,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LNF도 0.6% 하락 예상되고 호가에서는 178,200원으로 기록이 되죠. HLB가 1.5% 약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도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9,550원. 알테오젠도 지금 2% 가까운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5,000원.
JYP 엔터테인먼트, SM 사실 이제 지금 추석 연휴 그러니까 중국의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좀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과 관련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주가 약세는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1.5% 하락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102,400원. SM도 마찬가지죠. 126,100원, 1.4% 약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매수가 유입됐었지만 역시 또 주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지금 2.4% 일단 뭐 시장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지금 예상 체결가 16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제 공모주 청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오늘 마감이 되는데 두산 그룹주들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어제도 이미 3%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현재 호가에서는 두산 11만 2,500원이고 두산 우선주가 2.4% 하락이 예상됩니다.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때 좀 탄력적으로 좀 올랐는데 어제도 0.5% 올랐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호가에서는 두산 우선주가 2.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00원. 두산 밥캣, 두산 퓨얼셀 모두 1%에서 3% 약세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2분여 가량 남았는데 글쎄 소장님 오늘장 보니까 일단은 뭐 사실 낙폭 좀 어느 정도나 될지가 지금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차라리 예상 체결 지수가 저렇게 나오니까 차라리 저는 안심됩니다.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가 뭐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 마이너스 10포인트 뭐 이렇게 되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상 체결 지수만큼만 버텨주면 정말 선방이라고.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차라리 개장 초 저 정도로 시작하고 거기서 더 안 밀린다면 차라리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마 뭐 던지고. 아니 근데 어제 기관 왜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생각되세요? 기관요? 예.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어제 13,000개인가 넘게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뭐 그런 식이다 보니 기관은 우리 뭐 팀장님도 기관에 소속되시고 저도 기관에 있었습니다만 기관이 뭐 소신이 있어서 거래합니까? 그냥 베이시스 거래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팀장님 얼굴 표정 한번 비춰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 기관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좀 많이 샀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시장이 줄줄이 떨어질 수밖에요. 차라리 오늘도 저도 외국인들이 궁금해요. 그동안에 선물을 가지고 땡겼다, 풀었다, 밀었다, 땡겼다, 다시 또 감았다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FOMC 나오고 나서 어제 평소보다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평소 하던 대로의 행태라면 이거 걱정 없거든요. 저거 자기들이 충분히 먹었다 싶으면 또 감아 올릴 거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한 예비 동작이라면 좀 심각해지고. 어제 수급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될 거라고는 보이지만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환율도 고려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뭐 여기서 더 심각하게 많이 빠진다고 보는 건 또 좀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박스권의 밑에를 오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뭐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달은 예상대로 동결입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호가로 보더라도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단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출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9% 하락입니다. 지금 2,491포인트.
코스닥도 1% 하락입니다. 85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1% 안팎으로 지금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68,5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2% 하락이죠. 48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8%, 1.9% 떨어집니다. 11만 4,2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하락이네요. 70만 1,0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9% 하락합니다. 0.8% 떨어집니다. 57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가 0.5% 떨어집니다. 호가와는 좀 다르네요. 호가에서는 좀 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시초가 자체는 0.7% 하락. 53만 3,000원이고요. LG화학이 2.4% 떨어집니다. 51만 2,000원이고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가 각각 1.2%, 1.6% 떨어지면서 주가는 18만 9,600원, 20만 7,000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1% 떨어지네요. 5만 5,200원입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매수세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 하락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보합입니다. 97만 1,000원.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해요. 최근에 주가 이틀 연속 좀 반등을 보여줬고 에코프로 지금 소폭 하락입니다만 양봉이죠. 96만 9,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떨어집니다. 6만 2,400원이고요. 포스코 DX가 1.9% 하락, 5만 1,500원. LNF 강박권이네요. 1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0.8% 떨어집니다. 2만 9,750원. 알테오젠이 1.5% 떨어지죠. 7만 5,3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2.6%, 1.9% 하락하네요. 10만 2,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 0.6% 하락. 빠르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조금 축소가 되네요. 16만 2,800원, SM이 0.7% 하락하죠. 12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딱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13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17억 원, 개인은 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철강금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기관 전기전자에서도 지금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 화학 섹터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각각 257억 원, 6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가 2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삽니다. 각각 907계약, 388계약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1원 30전 상승한 1,34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 이슈가 또 외환 시장에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예. 근데 어제 NDF 시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전히 어떤 1,343원 레벨에 대한 당국의 관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제 NDF 시세가 진짜 43원도 올라섰으면은 거기 요즘 1개월 스왑 포인트 한 마이너스 2원 20전 그러면 현물은 플러스 2원 20전 더하면은 야 이거 45원 6원 43원 열리나 싶었는데 후반에 이렇게 어제 또 새벽에 또 달러가 살짝 밀리면서 그것도 밀려서 아직까지 1,343원 공방이 남아 있고. 코스피는 딱 여기서 200일선에 딱 와가지고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코스닥은 아직 200일선이 830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직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더 높은 데 위치해 있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요새는 오전장, 오후장 달라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지금 크리티컬한 포인트인데 네, 특히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더 조정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차피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봐서 한 200일선 정도에서 멈춰야지 한다고 본다면은 코스피는 거의 지금 다 온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 조금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아유 2,490도 막 물고 내려가네요. 아유 장담 못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의 그 모르겠습니다. 예, 이 진짜 반응으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고. 자, 그럼 저희 다시 또 그 IPO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데 네. 또 많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고, 아니 서울보증보험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상장을 많이 또 업종이 말이죠. 네. 일단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네. SGI 서울보증보험이 예. 이제 다음 타자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증권신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은 상당 기준으로 3.6조 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기업보다도 요 SGI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예. 예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13년 만에 상장하는 공기업이라는 그런 좀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을 시장의 상장과 그에 대한 매도를 통해서 일부분 회수한다는 데에 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이번에 상장까지 진행을 잘하게 됐을 때 한 절반 정도를 회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나머지 절반이 또 남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원론적으로 놓고 볼 때 대주주가 장기적으로 회사를 팔게 되는 거죠. 투자 심리가 그렇게 속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원론적인 부분은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예보가 내놓는 요번에 그 신규 상장 물량, 공모 물량이 전부 다 전액 구주 물량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보가 공적 자금 투입한 걸 회수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상장을 통해서 투입되는 자금이 서울보증보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예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도 원론적으로는 신규 상장의 마이너스 효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투자금 회수 목적이네요, 결국에는. 네네. 예. 아우 정말 입이 간질간질합니다만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니,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아니 팀장님. 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크게 나뉘어가지고. 예. 자, 발행시장에서 IPO를 통해서 이제 뭔가 유망한 기업이 자, 우리만 이게 우리 똘똘한 우리끼리 이렇게 주식시장이라고 시작했는데 우리 회사 발전 가능성도 있고 키워야겠고 투자도 해야 되겠고 자, 그래서 한번 두루두루 한번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장성을 따지는 거고 네. 수익성을 따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예보는 좋을 것 같은데 공적 자금으로 투입됐던 걸 갖다가 서울보증보험을 갖다가 IPO를 시켜서 상장을 시켜서 네. 국민들이 이 n분지 1로 쪼개다 보면 뭐 몇 푼 안 되는 이걸로 모아서 공적 자금 해결하면 좋은데 여기에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이 회사에. 서울보증보험이요? 아닌 말로 그러면 구글이 알파벳 C가 유튜브를 갖다 상장시키면은 구글 가격은 왜 됩니까? 저 알파벳 C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는 얼마를 받아야 되며 지금 유튜브도 상장 안 한 판에 아유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죄다 이걸로 무슨 뭐 예. 빠져나갈 생각들만 하니 그 성장성에 기반한 신규 상장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한데요. 네. 사실 안정성과 회사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상장도 흔치는 않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자의 두산 로보틱스의 1.7조 대비 연간 5천억 가까이 순이익을 내는 서울보증보험이 3.6조에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또 상대 비교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논란은 물량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만큼 더 싼 가격에 상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서울보증보험의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르는데요. 다만 그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13년 만에 상장하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공기업이 상장했는데 회사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게 된다? 이거는 일반 기업하고 또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전의 주가가 나날이 떨어진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공모 가격은 일정 부분 권장 소비자가로 정한
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발행기관이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정가란 말이에요. 예. 그것도 정가 대비 20~30%를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할인해서 들어오는 가격인데 예. 상장 직후에 그 가격을 만약에 하회한다고 했을 때는 사기업보다는 이 공공기업이나 공기업이 더 부담이 클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만큼 공모가를 조금 낮게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낮게 잡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낮게 잡았었어야 된다. 그래서 예. 뭐 저는 공모가만 낮다면은 언급하셨던 그런 좀 꼭 성장성이 없어도 약간 네. 회사의 안정성이나 또 이후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정책이 또 배당을 통해서 또 네네. 여러 가지로 또 이 또 투자자들이 또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 다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공모가가 싸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노여움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예. 팀장님 말씀에 조금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무 기관들 있잖아요. 네. 의무 보유 확약 그 물량들이 꽤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관들이 물량 배정을 그 예. 일반 투자자보다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짧게는 15일, 한 달, 3달, 6개월의 의무 보유 확약을 약속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예, 경우가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굳이 쿼터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무확약 물량 15일, 한 달, 3달, 6달 물량 중에 네. 장기로 갈수록 배정되는 물량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또 발행사,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관들이 신주를 받아서 첫날 파는 것보다 오래 장기 보유하는 게 서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들의 물량이 장기로 확약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생각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약을 잘 받으면은 뭐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잖아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물론입니다. 그 가능성도 높고요. 정확히 보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첫날이나 15일 이내보다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더 괜찮을 거라고 기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걸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어느 게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약을 거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확약을 걸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또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시장은 딱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낙폭도 좀 빠르게 줄여내고 있거든요. 아까 예상 체결 지수만큼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서 더 안 빠질 수도 역시 있겠다 싶어요. 소장님의 그 뷰 괜찮네요. 네, 되게 정확하셨어요. 예. 아깝다고. 아니, 오히려 이게 괜찮네요. 나은 것 같다고 예. 하신 게 또 정확히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괜히 뭐 센 척 허세 부리는 것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는 게 낫죠. 저기 팀장님 지금 몇 가지 지금 오늘 IPO에 대기하고 있는 거 종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지금 하반기 또 좀 줄줄이 좀 있잖아요. 아니 이제 뭡니까? 10월 추석 세고도 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IPO 시장은 계절성이 명확합니다. 계절성. 가을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죠. 따라서 9월, 10월, 11월 될수록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새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뭐 청약은 끝났지만 아직 상향을 하지 않은 물량 중에는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청약이 남아있는 물량 중에서는 뭐 신성 ST 같은 종목들도 뭐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야, 참. 지금 그리고 이제 IPO 얘기는 이만큼 했고 저기 팀장님 지금 모처럼 우리 좀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두들겨 맞고 있는데 시장이 이럴 때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뭐 팁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심리 치료라도. 심리 치료. 지금 이거 굉장히 두려울 아니면 조금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은 뭐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어떻게 견뎌낼까요? 견뎌낸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럴 때 투자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은 하락장에서 저는 남들 다 빠질 때 안 빠지는 주식을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남들 빠질 때는 같이 빠졌는 평소에 이거 너무 좋은데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못 사시던 종목들을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뭐 무조건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보시다가 뭐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전 쫓아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그런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남들 오를 때 못 오르는 주, 남들 내릴 때 안 내려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런 날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좀 이렇게 좀 후순위 투자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그런 섹터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오를 때 잘 안 오르고 빠질 때 잘 안 빠지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흔히 방어주가 이제 남들 오를 때도 못 오르는 현상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방어주 안 좋아하시네요. 예,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가 나왔던 로봇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그 신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당장 오늘 사자는 말씀 아니지만 네. 예,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한번 재점검을 하시는 기회로 오늘 활용하시면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안 좋아하시겠네요. 정민영 네? 짓궂죠? 아니요. 아니, 나오신 김에 좀 그래도 준비하신 내용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셔도 되고요. 아유. 하실 말씀 다 예, 예.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배혜미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추석 선물을 사거나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 알뜰하게 소비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모여든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이어지며 명절 테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오늘은 추석 맞이 명절 테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제 선물 세트 중고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는데 중고거래 앱에서 진짜 명절 테크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명절 전후에는 추석 선물 세트 중고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 회사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추석 선물 세트 가운데 필요 없는 선물을 저렴하게 내놓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추석 선물 세트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중고 거래로 되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이른바 명절 테크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할 수 있는 싼 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명절 선물 세트, 뭐 생활용품이나 과일, 스팸, 뭐 다양한데 이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상품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구매한 제품은 개인끼리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식약처에 적발되면 불법 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삼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 간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며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 제품은 개봉하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제품 상세표의 식품 유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통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명절 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또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상품권 최대 4만 원까지도 챙겨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10%까지 할인 효과와 더불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에도 유리한데요. 또한 어제인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바로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4만 원까지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농산물과 축산물은 합쳐서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 사이로 장을 보면 1만 원짜리, 그리고 6만 7천 원어치 이상 장을 보면 2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수산물은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장을 보면 1만 원짜리,
그리고 5만 원 이상 장을 보면 2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줍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별개입니다. 그런데 모든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농축산물 행사를 하는 시장이 전국에 100여 곳, 그리고 수산물 행사를 하는 시장이 45곳입니다. 전통시장마다 나와 있는 부스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 정도면은 일부러라도 한번 가볼 만한데 저런 행사하는 시장 미리 좀 알고 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포털 검색창을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농축산물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그다음에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가위 또는 추석맞이 행사, 팝업창이나 배너를 클릭하시면 행사장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추석 명절은 이처럼 좋은 행사도 진행하니 전통시장도 한번 방문하시면서 온누리 상품권도 알뜰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약시장 그리고 재건축 단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집을 사려는 분들은 요즘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눈여겨볼 지역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도시와 경제 송승윤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그리고 신고가 경신. 아니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그거보다도 더 높아지는 데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 회복세를 넘어서 상승한 국면으로 전환한 지가 상당 부분 지났거든요. 그래요? 네. 꽤 상승한 국면이 길어지면서 이 매매값에 대한 그 변동률 추이들이 이제는 서울을 넘어서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 전국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항상 주택 가격이라는 것들이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면서 끌고 가는 시장이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후행적으로 쫓아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빨리 달려간 만큼 좀 지쳐서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서울 외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점도표 같은 그런 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승하는 국면 안에서 서울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가격 차이, 그다음에 전국하고 서울과의 그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가격하고 또 세종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고 5억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 같은 경우도 다른 상승률보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나 서울 수도권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역적인 그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양극화 현상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상품별로 가격의 선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신고가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가 상위 한 50건 중에서 서울의 아파트가 한 66%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재건축 같은 경우도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가 지금 그 53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전때 대비했을 때 한 17억 정도 상승한 거고 그 성수동에 유명한 그 갤러리아 포레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상승을 해서 지금 100억까지도 거래가 지금 최근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건데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을 해운대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썬벨트라고 해서 마이애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변이 있는 곳들이 초고가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곳 같은 경우도 지금 4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전 가격이 32억인데 그때 대비했을 때도 12억 정도 상승한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서울과 그다음에 타 지역들, 그다음 수도권들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 지역 안에서도 대표적인 지역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이 가격의 그 상승과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면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맞죠? 이게
아파트값이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뭐 상단뿐만이 아니라 하단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6억 원 이하 거래 자체가 지금 뭐 씨가 마를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지방에서는 남의 얘기라고 하니까 참 이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지금 국민 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도 표에서 봤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한 4천 정도 되고요. 옛날 그 기준으로 몇 평입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30평대 뭐 이 정도. 30평대. 예, 그러니까 84 전용 면적이라고 하면은 네. 한 25평인데 뭐 공급하고 이런저런 면적들 하면은 한 30평 초반 33평 뭐 한 35평 그 내외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들을 환산을 해보면은 그냥 국민 평형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자녀 한 2명 정도, 한두 명 정도 키우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면적들로 봤을 때는 지금 격차가 좀 파란색 뭐 주식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에 있는 곳들이 가격 그 상승에 좀 못 미치는 하락하고 좀 낮은 가격 형성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서울이라든지 세종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좀 높다. 전국 평균이 4억 8천 정도 되는데 서울은 그 2배가 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이 같은 원인이 있냐면은 주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는 소득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또 사는 거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통장에 한 3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 5억에 있는 주택을 팔아가지고 하면 8억 정도가 되고 이 사람 집이 20억이면은 3억이 똑같이 있다고 해도 한 23억짜리로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격차들이 이런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6억 이하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중들이 일단 물량들도 줄어들고 있고 거래들도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대출이 되면서 지금 거래라든지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 그다음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억 이하 아파트가 2016년에 한 70% 정도 됐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15억 아파트에 대한 물량들이라든지 거래량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뭐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7.5%까지도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돌파하는 그 구간들이 뭐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구들이 서울을 탈출해서 경기도 외곽 쪽으로 또는 경기도의 뭐 정주 환경이 좋은 곳들 그런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인구 수는 경기도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택 가격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평형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보니까 국민평형 이 40억 원을 넘어선 곳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근데 얼마 전에 그 보류지 입찰을 했는데 단 3채만 팔렸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논란되는 게 집단 대출 금리가 논란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우선적으로 보류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류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할 때까지 기간이 한 2, 3년 정도 있잖아요. 근데 보류지 같은 경우 60일 안에 다 잔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약간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돈을 좀 남겨놓고 매각을 안 하고 남겨둔 그런 물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개발 사업들 보면은 뭐 시행사 보류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유분처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팔아서 다 분양 안 하고 자기들이 뭐라 해야 되나 남겨놓고. 뚱쳐 아니 아무튼 그런 보유한 것들인데 그게 단점으로는 그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잔금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 매각 과정에서 보니까 물량들 보니까 왜 안 되냐면 이런 그 어떤 핵심 지역이고 한강변에 있는 곳들은 한강 조망이나 또는 그 층이라든지 로얄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대비했을 때 조금 저렴한 수준이라고 해도 상품성이 그 단지 안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들 같은 경우는 비싼 금리를 쓰면서 하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더 싸게 해준다. 뭐 역마진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 금융이라든지 은행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담보물이 좀 확실하면 금리를 좀 싸게 해주고 그다음에 상환 능력이 있고 또 앞으로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은행에 대한 금리도 향후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또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 안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어떤 시장을 그 외면한 시장 외적으로 좀 다른 뭐 변수라든지 생각들을 고려를 하면 심정까지도 고려하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겠지만 뭐 돈이라는 게 또 때로는 또 냉정하기도 해가지고 그런 냉정한 모습을 보고 좀 판단한 그런 금리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 송 대표님 나오셔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 아파트 쪽하고 상가 쪽은 영 분위기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다녀보면 상가 쪽은 온통 공실이던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잘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보물이라든지 상환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임차인들이 들어와야지 그 돈 가지고 상환들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또 높아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상환하고 하면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뭐 주택 몇몇 곳들 또 시장을 견인하는 곳들이나 가능하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얼음장처럼 얼어 있는 상황.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도 그렇게 망가지는 상황에서 국내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상업용 부동산 상가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국민평형 뭐 40억 넘었었다. 이거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제 주변에 좀 상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송 대표님 주변에는 좀 있으시구나. 네. 커뮤니티의 차이네. 아니, 직업적으로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네. 재건축 쪽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 뭐 목동 쪽도 지금 뭐 매물 걷어들인다 그러고 엄마 아파트가 뭐 억 단위로 값이 오른다 그러고 지금 재건축 쪽에 뭐 희망이 보이는 겁니까? 뭐 희망이 보이는 뭐 여러 요인 중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 국토부라든지 정부 측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인허가 착공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활성화 대책을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융에 대한 비용들 조달을 하고 또 서울 안에서는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 뭐 이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들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는 뭐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땅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 그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거든요. 근데 재개발하고 좀 다르게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갖춰지고 그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본 여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장 안에서는 가격을 견인을 하는 가장 큰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다 보니까 좀 많은 자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급하게 좀 과격하게 또 오르는 경향도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은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이 뭐 그 역시나 재건축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뭐 청약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가격들이 좀 강하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약 시장 자체도 뭐 고부문양 논란이 있었던 그런 청약 단지들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니까 무순위 청약도 지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아파트 공급을 하면은 특별 공급을 하고 1순위, 2순위하고 남은 물량들, 남은 물량들을 무순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은 물량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2가구, 1가구 이런 곳에 몰리다 보니까 청약자 수가 엄청 몰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흑석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마진 자체가 뭐 5억이다, 6억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가 저렴한 곳이 아니라 비싼 분양가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무순위를 비롯해서 분양이 완판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청약 시장에 과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평균 경쟁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저래가지고 저 두 가구나 한 가구 네.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저기 뭐 청약들 해서 예. 경쟁률 하는 사람들 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추첨으로? 예, 뽑는 그런 과정이죠. 한 3,000명 정도 같으면 네.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추첨보다는 좀 네. 그래도 노력이 네. 들어가. 네. 근데 저 뭐 가구 수가 워낙 그 두 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경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거죠. 아까 보여주셨던 저 네. 뭡니까 가격 매매가 상승률 이거는 분명히 저 거래가 체결된 상황에서 나온 통계치들이죠.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호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가라는 거는 결국 그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주변에 있는 신고가들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청약이나 분양 가격을 매기게 되고 그 가격하고 이제 격차를 보면 아 이거 당첨되면 신고가 수준으로 얼마 정도 벌겠다 하고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매매 가격 변동률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재건축 단지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문제 그리고 청약에 대한 그 분양 가격이 자재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실 고분양가 논란이 굉장히 컸던 건데 최근에 완판에 성공했다면서요. 네. 분양 가격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들이 그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고 지금 뭐 광명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7개월 만에 뭐 거래 가격으로 했을 땐 3억 정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마 이 가격에 뭐 내 집 장만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주변 시세랑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예전만큼은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들은 뭐 입주 시기 때는 뭐 좀 적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 가격선입니다. 대표님 저기 그 워낙 뭐 청약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나 저 청약 저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싶은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한번 좀 조언을 주신다면은 네, 뭐 전매 제한 풀리는 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 전매 제한 분양 당첨되지 못하면은 분양에 대한 그 권리를 사고 팔고 하는 게 이제 전매인데요. 1.3 대책 이후로는 기간들을 전반적으로 단축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전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둔촌동이라든지 장이동, 길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전매 제한으로 그 풀릴 물량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원 저기 둔촌주공이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도 10,000가구 이상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전매 제한 풀리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뭐 입지도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저런 지역들을 지금 보시고 잘 판단을 해보시고 본인하고 이제 거주 반경이라든지 직장 반경하고 잘 보고 판단을 하시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분양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분양권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 지역들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GTX 노선 지나가는 쪽 있잖아요. 특히 GTX-A 그 노선 주변으로 지금 집값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교통 같은 경우는 발표되고 착공 들어가고 완공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GTX가 지금 완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있으면은 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탄부터 수서까지 보니까 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교통 비용도 최근 보니까 10,000원도 안 되는 왕복으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 동탄에 택시 타고 가려고 해도 몇만 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늦은 시간에 타고 가면 근데 결국 그 비용이 요즘은 진짜 10시 이후 뭐 진짜 택시 요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 고려를 해보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큰 획기적인 그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지 동탄에 있는 아파트가 역 주변에는 20억 돌파했고요. 그래요? 과천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자체가 서울에 대한 그 이름값에 좀 선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유명 외제차가 있으면은 좀 소형 브랜드가 있고 국산차가 있으면 대형 그 모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서울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정주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거기에 직주 근접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몇몇 도시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동탄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몇 개 구 빼고는 소득이라든지 소득 수준 그리고 지역 내 그 생산되는 GRDP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춰서 이런 사람들도 또 집을 사고 있다. 뭐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